RTN 리얼타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주택협회는 대내외 경제적인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자금 조달이 우려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2016년 수도권 오피스텔 가격은 오르고 지방에서는 내리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디커플링의 원인으로 지역 개발과 수요 분산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역세권 오피스텔 단지가 많은 투자자들,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공실률이 낮아 투자 리스크가 적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자동차 구입비와 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쉐어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LH본사에서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한국주택협회는 대내외 경제적인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자금 조달이 우려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입주 포기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회에서는 지난 9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건의한 내용은 LTV가 60% 이하인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고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중도금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배제, LTV, DTI 규제 완화 조치 1년 추가 연장 등 총 4개 방안입니다. 2016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1.05%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선 오르고 지방에선 내리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했지만 지방은 충북, 대전, 대구 순으로 매매가가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24는 지역별 디커플링의 원인으로 지역 개발과 수요 분산을 꼽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과 서울 트럭터미널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수인선, 안양 성남고속도로 개통과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추진으로 매매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방은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증가하며 오피스텔 수요가 분산돼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지방의 아파트 시장 침체가 오피스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부동산 124는 분석했습니다. 역세권 오피스텔이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쇼핑시설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훌륭하다는 점에서 역세권 오피스텔을 선호했습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역 출퇴근 직장인 수요가 많아 거리에 따라 임대료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역세권 오피스텔은 공실률이 낮아 투자 리스크가 적다는 점입니다. PR페퍼의 조사 결과 실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오피스텔 매매 전세가 가격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수도권의 역세권 오피스텔의 경우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서울로의 접근성도 우수해 계속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자동차 구입비와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쉐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지만 17년부터는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LH본사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해 카쉐어링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으로 준비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LH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7년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12월 2일 통과됐습니다. 전월세 과세 내용과 비사업용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의 취득 시기 계산 내용, 그리고 소득세율의 최고 구간 신설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세제도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절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2016년까지 적용되는 전세 과세제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우선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총괄적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전세 제도의 변경, 그리고 월세 제도, 그다음 비사업용지에 대한 장기부여 특별공제 계산 내용, 그리고 소득세에서 최고세율 40%의 구간 신설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전세 제도를 살펴본다면 전세는 과연 세금을 부과할까 부과해서는 안 될까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MB정부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전세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전세에 대한 세금을 2011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때는 1세대 3주택 이상이고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60%를 과표로 하여 거기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이제 소득으로 환산하려면 이제 전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 적용 이자율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4%였지만은 지금은 1.8%. 이걸 곱해서 산출된 임대소득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근로소득은 또 종합소득 이런 소득이 합해서 1200 이하 6%부터 1억 5천 초과하면 38%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과연 누가 이 세금을 낼까? 임대인에게 부과하지만 모든 세금은 전가를 합니다. 즉 강한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약한 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강한 자고 그때는 전세 물량도 부족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래서 임차인에게 모든 세금을 떠넘깁니다. 세금을 떠넘긴다고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소득세 일부를 임차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11년에 전세값이 폭등할 때인데 3천만 원만 올리면 되는 전세값을 6천만 원씩 올립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임차인들은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전세금 세금 부과가 오히려 임대인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난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이래서 2011년 3월 11일부터 2016년 올 말까지 1세대 3주택이지만 이 세 주택의 계산식에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전세에 대한 세금은 부과됐지만 그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올해까지 전세 제도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7년부터 적용되는 전세 과세 제도의 변경된 내용과 그 변경된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는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가격이든 면적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60%를 과표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최근에 당겨지기는 이제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이 전세 제도의 시행 시기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2년 유예해달라. 이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달라. 이렇게 이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12월 2일 통과된 내용에 의하면 2년간은 유예시켜 주는데 1세대 3주택 주택수에서 적용 배제되는 면적이 올해까지는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60평방미터 이하까지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60평방미터 초과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 전세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16년보다는 과세 범위가 조금 넓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세 제도의 범위가 넓어지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임대인도 싫어하고 임차인도 싫어하고 좋아한다면 정부도 좋아하겠지만 정부조차도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을 대통령 선거를 있다고 해서 연장을 하는 만큼 정부도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60에서 85평방미터 이 사이
사의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세금이 없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60평방미터가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60평방미터 넘는 그런 경우에는 전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들은 그만큼 임대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부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적은 부분에서 이렇게 임대료 수입 하락에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2016년까지 적용되는 월세 과세 제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올해까지 적용되는 월세, 전세하고 월세는 다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집이 하나이면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 시가 대비 중대형 아파트는 70, 소형 아파트는 60, 일반 단독이나 연립 이런 경우에는 약 53% 정도가 반영되는데요. 이래서 19개의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40만 원, 5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면 1년 동안 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1억이 넘어도 또는 종합소득 1억이 넘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2개 있을 때입니다. 전세는 3개 이상 있을 때 부과되고 월세는 2개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2개 이상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에게 월세 수입 합계가 2천만 원이 안 되면 2천만 원까지는 올해까지 비과세고 내년부터 과세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전월세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것 또한 기획재정부가 2년 후로 유예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법을 상정을 해서 이 또한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임대인들은 월세를 임대인들은 그만큼 2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도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 하나 문제점은 그러면 2년 후에 또 세금을 부과할 거냐? 원래는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미뤘지만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주택 가격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2주택 있을 때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과연 세금이 얼마쯤 나올까? 2천만 원이 나온다면 올해까지는 비과세지만 내년부터 5억짜리 집 2개를 가지고 있는 자가 2천만 원 월세를 얻는다고 하면 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56만 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2천만 원 이하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이제 이 월세 소득을 가지고 노후 생활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료가 자녀들하고 함께 돼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으로 돼 있으면 의료보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면 의료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그 의료보험료가 계산해 봤더니 274만 원이 나오더라. 합계가 330만 원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걸 당장 시행했다가는 56만 원 소득세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료 초과 부담에 대한 이렇게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2년 후에 기획재정부가 확실히 월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라. 이러한 세금 부과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대신 의료보험료 체계를 낮추어서 2년 후부터는 확실히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월세 임대인의 경우에는 내년 내명년 2년 동안은 세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3년 후부터는 확실한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아마 새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2017년부터 적용되는 월세 과세 제도의 변경된 내용과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방금 설명했지만은 내년부터 2천만 원 이하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올해나 내년이나 월세 2천만 원 이하 주택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겠고 다만 2년 후부터 확실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월세 임대인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6년까지 적용되는 비사업용지 과세제도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비사업용지에 대한 것은 201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말에 즉 2015년까지 비사업용지는 일반 세율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즉 1200 이하 6%부터 1억 5천 초과하면 38%까지 기본 세율을 적용했고 단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합니다. 즉 비사업용지는 지정지역이라고 하는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정지역에 대해서만 2015년에 10%가 추가됐는데 2016년부터는 지정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전국 어디에 있던 비사업용지는 무조건 10%를 추가하겠다. 그렇다면 6%부터 38%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10% 추가하니까 16부터 48%까지 부과하기로 하겠다. 하지만 대신 세율을 10% 높였지만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인정하겠다. 장기부여 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하면 10%부터 10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추가되어 30%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실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10% 추가 과세는 맞다. 비사업용지라고 하는 건 투기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맞지만 이 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비사업용지를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인정을 안 하고 세율만 10%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비사업용지에 대한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그러면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인정해 주기는 주는데 비사업용지는 옛날에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경우도 많고 증여받은 것도 많고 또 이제 부동산 경기 특히 토지 경기가 좋을 때 산 것들이 많은데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아니라 무조건 201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3년이 지난다면 적어도 올해부터 비사업용지에 대한 장기부여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팔아야 10% 공제받는데 그렇다면 10% 세율이 추가되고 10% 공제받아봤자 별 이익이 없어서 3년 동안 비사업용지에 대한 거래는 줄어들 거다. 이게 올해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비사업용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비사업용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용지에 대한 반대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비사업용지에 대한 개념을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부재지주. 부재지주라는 것은 제촌 작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부재지주 논이랄지 밭이랄지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집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토지랄지 아니면 별장이랄지 아니면 이제 거주자의 거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딱 정한 토지를 비사업용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2017년부터 적용되는 비사업용지 과세 제도가 변경된 내용과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네, 이게 아마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비사업용지를 팔면 16%부터 48%까지 10% 추가 과세가 되고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3년이 지나야 인정된다. 참 암울한 시기였는데 이걸 올해 국회에서 12월 2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팔게 되면 세율은 10% 추가 과세 16%부터 48%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올해처럼 2016년 1월 1일부터 취득 시기를 계산해서 보유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 취득한 땅이 있다고 하자. 올해 팔면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못 받습니다. 올해부터 3년이 지나야 되지만 내년에 팔게 되면 10% 세율은 추가되는 건 올해하고 같지만 내년에 팔게 되면 이 부동산의 보유 기간은 10년 전이 되기 때문에 1년에 3%씩 30%를 양도 차익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파는 사람의 세금이 줄어들고 사는 사람도 자기가 사서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사업용지 꽉 막혔던 거래가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2017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의 신설된 세율은 뭔가요?
이제 소득세가 우리가 1970년대는 무려 70%까지 최고 세율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40%였던 것을 이제 낮췄는데요. 이래서 16년 만에 최고 세율이 40%로 올라갔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의 구간별 세율을 본다면 1200 이하가 6%, 1200에서 4600만 원 사이가 15%, 4600에서 8800까지가 24%, 8800 초과 1억 5천까지가 35%, 1억 5천 초과하면 38%였는데요. 내년부터는 1억 5천에서 5억까지는 38%고 5억이 넘게 되면 40%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최고 구간 40%가 신설되면 6천억 정도 세금이 많이 거치는데요. 이제 실제 이런 세금을 적용받는 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5억 소득이 넘는다면. 그러나 올해까지는 5억 넘으면 2%가 38%고 내년부터는 2%.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따지면 2.2% 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1억 소득이 더 늘어났다. 이런 사람에게 실제 거치는 세금은 220만 원 정도니까 큰 부담은 아니라 생각해 봅니다. 2017년부터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야당에서는 법인세를 높여야 된다. MB정권 전에는 25%였는데 MB정권 때 20% 낮췄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22%로 올렸습니다. 이러니 3% 정도를 높이자. 하지만 여당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신 부가세를 높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번 여야 합의 과정으로 이제 3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대신 소득세를 40%를 신설해서 법인세 인상을 막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SH공사는 12일 신한카드, 우리카드와 임대료 카드 납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체결로 내년 1월 말부터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납부가 신용카드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분 임대료부터 우리카드, 신한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지며 대상은 임대아파트 거주 중인 17만여 세대입니다. 그동안 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지로고지서와 가상계좌, 통장 자동이체 방식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왔습니다. SH공사는 12월 19일부터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카드 자동 납부 및 이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